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이 마련한 박종훈 플러스.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 문제, 이걸 긴급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하면서 이걸 전부 다 채권으로 마련할 수 없으니까 증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증세는 크게 두 가지로 할 모양인데, 하나는 법인세율을 크게 높이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특히 연소득이 40만 달러 넘게 버는 분들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증세가 이 미국 경제나 아니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 정도 증세는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걸 좀 답을 풀어가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아주 흥미로운 세금,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세금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몇백 년 전통이 싹 송두리째 바뀌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 사람들의 관습이나 행동 양식 같은 게 완전히 바뀌고, 심지어 경제에 엄청나게 심각한 부작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금들은 항상 보면 경제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부과해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세금은 경제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이나 아니면 좋은 영향이라든 어쩐 쪽이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턱수염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염세예요. 수염세. 말 그대로 수염을 기르면, 특히 턱수염을 기르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제정 러시아에서 있었던 세금인데요. 이 제정 러시아 시대 사람들은요, 바로 귀족들이 수염을 길렀는데 이렇게 턱 수염을 길렀습니다. 당시에 서유럽은 코 밑에 수염만 이렇게 깔끔하게 좀 길렀어요. 근데 이 제정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라고, 이 표트르 대제가 이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 보니까 유럽 사람들, 서유럽 사람들은 예쁘게 이 콧수염을 이렇게 길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게. 근데 러시아는 너무 좀 이 턱수염을 길러서 너무나도 좀 지저분하다, 그리고 전근대적이다, 이걸 완전히 혁파해야겠다, 이렇게 표트르 대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깎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러시아 귀족이 이건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턱수염은 깎지 못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표트르 대제 입장에서는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이 귀족들이 저항하니까, 잘못하면 앞으로 수많은 근대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혁부터 막혔다? 예를 들어 초반 개혁부터 막혔다 그러면 황제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걸 탄압을 해요. 야, 그래? 너 수염 안 깎으면 진짜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그거야말로 전 근대적인 방식이잖아요. 아니, 근대적이 되기 위해서 수염을 깎으라고 했는데 전 근대적으로 탄압을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한 발 물러서서, 그래? 수염 깎지 마. 그러면 그 대신 턱수염세를 내야 돼. 100루블 정도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내면 토큰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큰이냐면, 이 징표로 이 동전에 턱수염은 쓸모없는 짐이다, 이렇게 적혀진, 문구가 적혀진 토큰을 하나 주고, 이걸 항상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는 증표로 갖고 다니게 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턱수염을 깎지 않겠다던 이 귀족들, 세금 한 400여만 원에 굴복했습니다. 다 수염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처음엔 저항했는데 세금 몇 번 내고 나니까, 이게 돈 낭비인데 내가 턱수염 때문에 돈을 왜 내지? 점점 하나 둘씩 턱수염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772년 그 귀족들의 자부심이다, 자랑이었던 턱수염을 하나씩 깎기 시작하면서 턱수염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턱수염세는 원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세금의 무서운 힘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금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영국의 창문세가 대표적이죠. 17세기 말에 영국에서는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보려고 글쎄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6개가 넘는 창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7개에서 9개까지 달린 집은 2실링의 세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10개에서 19개까지 창문이 달린 집은 4실링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창문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 법이 무려 19세기 중반까지 250년 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 영국은 좀 이렇게 일조량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 그나마 창문마저 없애버려서 집들이 다 창문이 없는 굉장히 어두운 집들이 됐고요. 그러지 않아도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훨씬 더 아마 우울하게 느껴졌을 거고 아마 영국 사람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세금이라는 건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방향 그리고 좀 나쁜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 같은 걸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게 뭐 건강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영국에 워낙 이상한 세금이 많았는데 비누세가 있습니다. 비누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비누 전체 가격에 일반 비누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가 세금일 정도로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됐어요. 이게 약간 정액세 좀 비슷하게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비누에 대해서는 세율로 따지면 조금 세율이 낮았는데 이게 서민들이 쓰는 일반 비누에는 진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됐거든요. 야, 이 세금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이게 워낙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세금 안 낸 비누 생산이 있을까봐 이 야간에 비누를 만드는 프라이팬에는 잠금장치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밤에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로 잠가버렸고요.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비누 제조업자가 영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누에다가 세금을 매기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영국 사람들의 위생이나 청결 같은데 진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도입된 지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야 1853년에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이 장관이 비누세를 폐지했거든요. 비누세가 폐지되고 나서야 비누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영국의 서민들의 위생과 보건 그리고 심지어 평균 수명까지 늘어났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와 진짜 세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이든의 세금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이든이 뭐 다른 것보다도 인프라 투자까지 막 2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하다 보니 자 이거의 일부를 재원을 증세를 통해서 한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과세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바꿀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소득세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바이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이거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한테 증세를 할 거야. 지금 최고 세율이 한 37%니까 요거 한 40% 가까이 올려도 미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실제로 미국 역사를 보면요. 고소득층의 증세는 경제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과거의 역사에 보면 이미 사실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해서 엄청난 증세를 했거든요. 대공황 이전에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던 최고 세율 이게 25%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 당시엔. 그런데 루스벨트가 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1933년에는 63%, 1942년에는 82%, 1944년에는 94%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94% 1억 원을 추가로 버는 이 고소득층 있다. 그러면 그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9,400만 원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만 내 소득이라는 얘기인데 야 이게 무슨 최고 세율이지만 아무리 최고 세율이라도 94%이 정도쯤 되면 이런 이 주류 경제학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세율이 높으면 노동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일을 안 할 것이다. 아니 1억 원을 추가로 받아봤자 나한테 손에 쥐어지는 돈은 6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누가 추가로 더 노동 공급을 하겠어? 라고 주류경제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이 세금을 부과할 때 미국의 성장률 좋았고요. 증시도 1950년대 바로 최고 세율 94% 세율 이때 적용될 때 증시도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아주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었거든요. 자,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주류경제학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던 바로 행동경제학이 풀어냈거든요. 자, 원래 주류경제학은 이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면 노동을 공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진짜 부유층들은요. 이게 노동시간으로 이게 노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CEO들, 기업의 CEO들이 나한테 내가 1억 원을 추가로 벌어봤자 세금이 9,400만 원이야? 라는 이유로 1시간 노동할 걸 덜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로 평가하는데 내가 성과를 스스로 줄인다? 세금 때문에? 이게 행동경제에서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최고위급 부유층들은 이게 오직
소득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명예나 지위, 성취욕 때문에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엄청난 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격을 주지 않았던 사실로 볼 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법인세율은 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제가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데 법인세율을 높이는 부분 이건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 수염세나 비누세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게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위생이라든가 평균 수명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창문세나 이런 것처럼 여기엔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조금 있어요. 물론 논란은 좀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이제 많은 연구에서 당장 기업에선 설비 투자하는 걸 좀 줄일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좀 있고요. 또 반대쪽 연구는 반론도 있어요. 법인세로 이렇게 걷어들인 돈을 정부가 현명하게 이걸 잘 지출을 해서 이 정부가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돈으로. 그리고 정부가 이걸로 이전 소득으로 만약에 사람들한테 돈을 지출해주면 이걸로 또 소비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다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양쪽이 싸우고 있는데 후자가 맞다 하더라도 두 가지 점에선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시차가 있는 거죠. 정부가 이걸 다시 현명하게 돈을 쓰고 이런 데까지 시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정부가 현명하게 돈을 쓴다 하더라도 기업만큼 효율적으로 쓰겠어? 기업은 정말 돈 이거에 막 이윤 이거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데인데 이게 어떻게 정부 기구에서 기업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를 좀 높이는 건 분명히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약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이유는 주가만 봤을 때 법인세율을 올리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업의 이윤이 어쨌든 세후 이윤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것도 주가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보기엔 좀 완전히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이 법인세율 높인 정도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법인세율을 한 21%에서 현행 28%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과도하게 낮췄던 거거든요.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법인세율은 미국에서 35%였는데 이걸 21%로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낮춰놨던 걸 다시 28%로 한 중간 정도로 올린 정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폭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았고요. 그게 아마도 시장에 긍정적인 오히려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법인세율 올려서 증세한 것보다 지금 인프라 투자 규모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빚내서 투자하는 게 문제지 아무리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미국 정부가 가져올 인프라 투자로 인한 떡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세로 인해서 이 미국의 주가나 아니면 금융시장이나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다면 디지털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세가 유럽에서 지금 되게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열받아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혁신이나 이런 빅테크 산업 혁신이 미국에서만 일어났고 이 미국에서 일어난 게 유럽의 산업을 지금 파괴하고 있거든요. 자, 유럽에 지금 다 구글 갖고 쓰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볼 땐 유럽은 혁신이 없는데 미국의 혁신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저 빅테크를 어떻게든 좀 그래도 발목을 좀 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디지털세 부과하자니까 이런 국제 공조 안 하면 우리가 먼저 부과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디지털세를 미국이랑 유럽이 혹시 공조를 해서 같이 세금을 매겨도 이거는 분명히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만약에 유럽만 매기고 그냥 무역 보복이 일어나도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세 논의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봐야 되고요. 유럽 입장에서는 아마 웬만해선 좀 매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 산업이 별로 없거든요. 자국 산업하고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세는 사실 미국을 향한 세금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역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시 말하면 해외 투자거든요. 미국 기업이 역외소득 많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면 역외소득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역외소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기업이 해외 투자하는 게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머징 시장에서는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해줘야 이머징을 사는데 만약에 미국이 역외 이 소득에 대해서 큰 세금,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면 유럽도 따라할 거고 그러면 다 자국으로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블록화가 되고 이게 무역을 막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두 개입니다. 디지털세와
그다음에 역외 과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과세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너무 과세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슈퍼부양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과세 규모는 지금 현재 뭐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건 그에 비해서 뭐 한 3분의 1이나 되려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세 규모는 작고 지금 돈푼 규모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전부 다 국채로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미국의 국채 시장이 아무리 튼튼하고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끝없이 전부 다 빚을 져서 마련하게 되면 국채 시장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마련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증세가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흥청망청 쓰는 걸 지금 현재 이 증세를 통해서 조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앞으로 올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증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아마 자산시장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역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박종훈 플러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원과 격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